1강부터 쭉 나오잖아. 근데 이 과목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인데 사실 문화 파트는 한 3강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사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라고 말했지만 문화는 별로 없다 내용이. 그래서 쭉 보면 축에 8, 9, 10 이 3강만 문화 파트예요. 사실 문화 파트는 우리가 대학을 가면 문화인류학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문화학과에서 하는 거고 사실 이 과목은 사회문화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사회학이에요. 사회학. 사회에 관련된 게 이 8, 9, 10 빼고 싹 다인데 여러분이 1학기 때 내신 들어가는 게 중간 기말고사잖아? 중간 기말고사 이 10강까지 갈 때까지 표가 없어요. 오케이? 숫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사회문화는 내신 딸 때 정말 좋다.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차피 내신의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1강부터 10강까지 계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점 맞으셔야 돼요. 다 맞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선배들도 거의 다 이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점수가. 기분이 좋아. 일단 등급은 안 나와도. 왜? 100점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잖아. 내가 100점 맞고 3등급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분은 좋다? 왜? 쉬워. 너네가 사탐 9과목 중에 암기의 분량이 가장 적어 얘가. 정법에는 10분의 1도 안 돼 암기할게. 그 다음에 윤사보다는 훨씬 이해도 쉬워. 쉽다고. 그러니까 다 잘하겠지. 문제는 이제 어디부터 나온다? 여기 뒤에 이 뒷부분 보이죠? 11강부터 16강까지 싹 다 계산 문제가 몰려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수능을 최저를 보든 아니면 내가 수시 다 떨어지면 정시 가야 되잖아. 그럼 수능 20문제 풀어야 돼. 근데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뭐야? 계산 문제야. 그럼 선생님 저 계산 안 할 거예요. 미친 겁니까? 20문제 중에 17문제 맞아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 17문제 다 맞아도 여러분 4등급 나와요. 운 좋아야. 계산 문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이 안에 다 몰려있고 여기 내용은 별로 없어. 내용은 별로 없고 싹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면 소아 같은 경우는 진도 많이 나가고 유명하잖아요. 얘네는 잘못하면 막 3학년 1학기 기말 때 계산 문제 막 집어넣어요. 얘네 다 합니다 이제. 계산 문제 다 집어넣으면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신용 계산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건 설명을 하고 우리가 딱 뭐가 끝나면 중간 기말 내신이 끝나면 이 진도 안 나가고 뭐 할 거냐면 선생님 새로운 교재 있어요 따로. 물론 내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팔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표 특강이라고 표만 주구장창 있는 게 있어. 우리 그거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특강이라고 말하지 뭐 수업 시간에 표 할 거예요. 표 해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에 난 정말 계산이 싫어요. 숫자만 보면 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그걸 다 없애야 돼요. 용지를 갖고 한 달 동안 표 특강을 해서 한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표 늘어요. 대신에 선생님이랑 표를 풀 때 하루에 2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 선배들 갔을 때 5문제 풀면 많이 풀어, 우리. 5문제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 표에서 가장 응용되는 표까지 할 거기 때문에 표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부터 갖지 마. 해결해 줄 겁니다. 언제? 이렇게 끝나고. 대신에 세계지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얘기한다. 30년째 얘기하고 있다. 세계지리 앞에 어려워. 그래서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 이래. 나 세계지리 왜 이랬지? 선생님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너무 많거든. 하지만 세계지리는 언제 웃어? 6월달에 웃어. 우리가 앞에 죽어라고 외워놓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문제 푸는데 20문제 푸는데 진짜 15분이면 풀어요 우리. 왜? 외운 거 바로 쓰니까. 얘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앞에 배울 때 너무 즐거워. 와우. 암기할 내용이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야? 이해만 하면 되네? 좋아. 행복해.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세계지리 외울 거 너무 많아. 이 외울 거 적어. 내가 지금 뭐 말하는 거야. 대신에 진짜 빨리 뺐어 우리. 최대한 빨리 빼서 우리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 얘는 정말 진짜 빨리 뺄 수 있어요. 내용도 많지 않아요. 16강까지인데 여기 거의 다 펴냈잖아. 그치? 그러면 미친 듯이 어디까지 나가면 돼? 10강까지 나갈 거고 1강을 모르면 사회문화 안 풀려 얘들아. 왜냐면 특이하게 사회문화는 1강에서 한 내용이 어디 나와? 계속 나와. 계속. 어디에도 나오고 3강에도 나오고 4강에도 나오고 5강에도 나오고 6강에도 나오고 7강에도 나오고 해서 내가 이 강의 녹화하지만 오늘 수업 들으시고요. 또 녹화본 어차피 여러분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고 좋아요만 눌러. 또 들어. 그런 다음에 연습하세요. 1강이 완벽하게 자기께 돼야 사회문화는 그 뒤가 풀립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고요. 바로 갑니다. 자, 사실 수능 특강이라는 이 책에서 8페이지 별표해봐 얘들아. 한 페이지 배워가지고 사회 수능 문제 풀 수 있는 과목이 드물거든. 얘는 8페이지
한 페이지 배우면 수능 1번 문제 풀어요. 수능 1번 문제이고 내신 1번 문제입니다. 변함이 없어. 지금 이거 5번에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있었어. 5년 전에. 5년 전에 이 8페이지가 수능 5번에 나온 적 빼고는 항상 1번에 나와. 언제나 1번. 모의고사 1번, 내신 1번, 수능 1번. 그게 바로 몇 페이지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뭔데요? 이거지. 보여? 우리가 배우는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사회문화 현상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사회문화 현상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인간이 만든 사회문화 현상이야.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에 상반된 단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죠? 자연현상이라고 보이죠? 이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은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주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만든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다. 그래서 수능 1번 문제 내신 1번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1번입니다. 화면도 보고 책도 보면서 같이 갈게요. 여기 사회문화 현상에서 뭐라고 말했어? 사회문화 현상은 금방 설명했죠. 누가 만들어낸 거야, 좋죠? 인간이 만든 거지. 인위적이야. 우리 생활과 윤리할 때 내가 정말 싫어한댔잖아. 인위. 누가? 순자가, 그치? 도가는 싫어하잖아요. 도가들은 인위를 싫어해요. 반면에 공자명자는 인위, 인간이 만들어낸 걸 좋아하잖아. 자, 인위적인 거고. 얘는 뭔데?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 왜? 자연현상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니까. 다 아시죠? 아는 내용이야. 그런다면 말해. 자, 개념 플러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관계가 없냐? 왜 관계가 없어? 우리가 자연현상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봐요. 일단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 없는 뭡니까? 자연현상이지. 하지만 이런 자연현상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건 인문현상이죠. 사회문화현상이죠. 이렇게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뭐 해준다? 영향을 줘요.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얘는 외우셔야 되지.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요.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잖아.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1번 문제다 그랬어. 1번 문제. 내신도 1번 문제, 수능도 1번 문제. 통째로 내용하세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여기까지, 이렇게. 네. 와이파이 있나요? 와이파이 있죠? 학원에 와이파이가 없겠어. 자, 여기 보세요. 형광펜 줄 쳤죠? 그러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이 묻는 문제가 1번이면 내가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거다? 이렇게 갈 거야. 대치하면서 사회문화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 가치, 함축성. 그럼 뭐야? 자연현상은 거기 상반되게 뭘 가치성. 가치가 있다 없다지. 사회문화현상은 가치를 담고 있다. 함축성. 반면에 자연현상은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단어는 가치예요. 우린 여러분한테 일반적으로 가치라고만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뭐만 떠올립니까? 경제적 가치만 떠오르지. 돈이 된다 안 된다. 그 가치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사회문화 현상이 가치를 갖고 있다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희성이가 선생님을 오랜만에 봤는데 셀카가 지나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 저 새끼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사회문화 현상이잖아? 그런데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서 인사를 안 했어. 이 호랑이 나쁜 새끼가 안 되잖아요.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자, 가치에다가 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좋다 나쁘다 선과 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가치 자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이 만든 게 아니잖아. 그지? 자연이 얘는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가치 자체를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놨지.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 이 가치가 중시되면서 결혼 역시 연애 결혼 확산되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잖아. 그때는 집안이라는 가치가 중요했지. 그래서 결혼 어떻게 했어?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했다. 반면에 여기 봐. 이 가치가 없다를 돈이 안 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댔습니다. 반면에 자연현상은 뭘
가치를 나쁘다, 좋다, 선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몰가치성, 몰자는 없다라는 의미지. 여기 보시면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계절의 변화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데 그 여름한테 너 왜 지금 이렇게 빨리 오니? 여름 너 왜 이렇게 빨리 와? 나쁘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암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치함축성, 몰가치성 이렇게. 가치함축성, 몰가치성. 됐죠? 두 번째 특징 가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년에서 이미 한 번씩 봤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당위지. 듣습니다. 당위. 사회문화현상의 당의 뜻이 뭐야? 당위는 must지. 의지가 담아있어. must라는 단어는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 자식은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 이건 사회문화현상에만 붙일 수 있는 내용이지. 자, 존재법칙입니다. 얘는. 자연현상은 당위성이 아니고 당위라는 표현 대신에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얘는 당위법칙, 얘는 존재법칙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연한테 자연의 존재법칙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좋죠. 그냥 그러한 거야. 사실이 그렇다. 팩트죠. 봄 다음에 여름이 와. 만약에 어떤 친구가 봄 다음에 마땅히 여름이 와야 돼 라고 말하면 틀린 문장이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나 봄 다음에 여름이 오지.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나라한테 가서 너 왜 여름이 계속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회문화 현상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말 쓸 수 있지만 자연현상은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존재 법칙.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법칙. 대꾸해서 알아둡시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과 자연현상의 특징. 여기 보시면 자연현상의 존재법칙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의 원리죠. 자연의 원리.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고 영하가 되면 얼어버리는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그냥 있다. 단지 사실로만 존재한다. 너무 쉬운 내용이야. 단어만 봐도 당위냐 존재냐. 사회문화현상이 뭐라고요?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존재다. 다음 여기 동그라미 주세요. 단어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자연현상은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지. 줄만 쳐놓고 설명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개연성은 우리가 소설에서 배우잖아. 있을 법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반면에 필연성은 100% 그렇다는 얘기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확률이야. 자연현상은 100%야.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성의 원리가 100%라면 확률의 원리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 뭐가 있을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차이예요. 여기 보세요. 들어와라. 지금 새 거 보겠습니다. 새 거를 켜서. 여기 봐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사회문화현상이 있고 자연현상이 있어. 얘네들 특징을 물어보는 게 1번 문제겠지, 그치? 그러면 사회문화현상도 자연현상의 공통점을 하나만 먼저 얘기할게.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시험 진짜 잘 나오는 문장이고요.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은 둘 다 뭘 발견할 수 있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해. 만약에 어떤 선택지에 자연현상만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사회문화현상은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틀려요. 사회문화현상도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연현상도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통점이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 있어요. 자연현상의 법칙은 100%의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냥. 1 더하기 1이 미국에 가면 3이 되고 독일 가면 4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조선시대에 가면 6이 되고 지금 현재 오면 4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언제나 2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의 법칙은 100%지만 사회문화현상의 법칙은 예외가 있는 법칙이에요. 볼래? 우리 사회탐 과목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경제라는 과목이 있어. 그지? 경제라는 과목에 보면 수요 법칙이 있어. 이거 법칙이라는 표현 썼다 얘들아.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 뭔데? 뭔지 모르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가 떨어지는 게 수요 법칙이야.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여요. 이게 일반적이지. 하지만 예외가 있어.
100명은 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를 줄이는데 어떤 사람, 아니요! 저는 비싼 게 좋아요. 비싸니까 더 살 거예요. 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들한테 실험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길을 묻다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데 갑자기 땀을 때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이 비슷해요. 황당합니다. 일단 황당하고 그 다음에 화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꼭 웃는 애가 있어요. 웃어. 너 왜 웃니? 그러니까 실험한 쌤들이 황당해요. 그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은 둘 다 뭘 발견할 수 있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현상의 법칙은 100%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사회문화현상의 법칙은 예외가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확률의 원리야. 확률.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개연성 같은 말이야. 확률의 법칙, 개연성의 법칙 같은 말. 반면에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칙, 그 다음에 필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단어가 틀릴 뿐이에요. 내용 이해 가시죠? 여전아, 안녕. 여기 개연성과 필연성, 확률과 확실성 차이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어요. 사회문화현상은 요인과 그럼 주세요. 원인, 요인, 그 다음에 결과 두 개 묶어요. 요인과 결과 묶어서 우리는 인과 법칙 나오잖아요. 사회문화현상도 원인과 결과가 대응하는 뭘 발견할 수 있다. 법칙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별표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법칙은 나오는데 예외가 있다. 그런 다음에 되게 중요한 문장 나와. 우리가 한 100만 번 볼 문장이야, 얘들아. 얘를 봐봐.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국어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원인이 뭐야? 이 문장에서 원인이 뭐야, 얘들아? 독서량이지. 독서량이 원인이지. 결과는 뭔데? 국어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는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봐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어요. 꼭 찾아야 돼 항상. 독서량이 많을수록 그랬어. 그럼 독서량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국어 성적이 좋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국어 성적은 뭡니까? 결과가 되는 거지. 과가 되는 거지. 하면 봐. 2x 플러스 1은 y. 지금 거꾸로 썼어. 그러면 x가 원인이지. x값이 1이 되면 y는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x값이 2가 되면 5가 되는 거잖아. 즉 x가 원인이란 말이야. 독서량이 x값이 되는 거고 국어 성적이 y값이 되는 거야. 쌤 갑자기 왜 2x 플러스 1 y 이거 왜 해요? 해야 돼. 우리는 원인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변이라고 할 거고 결과가 되는 거. 국어 성적을 뭐라고 할 거야? 결과를 우리는 종속변인이라고 할 거야. y값은 달라지잖아. 뭐에 의해서? x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종속되는 거야. y값은 x에 종속되기 때문에 결과가 뭐야? 종속변인. 이거 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 독립변인, 종속변인 우리 얘기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만 외우시면 돼. x 이렇게 하지 말고 원인이 뭐야? 원인이 독립. 결과가 뭐가 된다? 종속. 그러면 하셔야 돼. 이 문장에서. 독서량이 많은 학생 좋습니다, 여러분. 독서량이 되죠. 걷어 쓰세요. 독서량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독립변인. 그 다음에 국어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잖아. 이게 결과잖아. 결과. 얘가 뭐야? 종속변인. 어떤 문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요, 찾아야 돼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그래서 원인을 독립변인, 결과를 종속변이라 한다. 근데 얘는 어땠어? 독서량이 많을수록, 봐봐. 잘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 얘는 비례관계를 지금 가설한 겁니다. 그죠? 독서량이 많을수록 국어 성적이 좋을 거다.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이거 자체가 뭐야? 굉장히 수학적이지.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도 수학처럼 뭘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단 뭐라 그랬어? 반드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확률성의 원리가 되는 거야. 지금 강조했습니다, 이거. 개연성과 확률, 실용성과 확실성. 자, 네 번째 특징 너무 쉬워요. 보세요. 사회문화 현상은 다 있어요.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 봐. 자연현상은 아니야. 뭐만 있어? 보편성만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1 더하기 1은 그냥 2야. 어디 가서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결혼식 복장은 평상복을 안 입어요. 이건 보편성이지. 하지만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어때요? 결혼식 옷은 다 다르잖아요. 바로 뭡니까? 특수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 보편성이죠. 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방식은 북부지방이냐 남부지방이냐 바닷가냐 내륙지냐 다 달라지잖아요. 그건 뭐냐? 특수성. 하지만 자연현상은 뭐밖에 없다? 보편성. 첫 번째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개념 체크를 여러분이 꼼꼼히 하고 이게 1번 문제야. 계속 말하지만 8페이지에서 너희는 지금 한 문제를 끝냈어. 이런 과목은 사회문화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빨리 보세요. 14페이지 펼치고 천천히 해볼게요. 14페이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쉬운 거야, 얘는. 나 좀 봐. 1번 문제, 사회문화 1번 문제를 고3이 모의고사 봐서 틀릴 확률 없어. 오답률 없어. 거의 얘는 정답률이야. 오답률 0.5%. 정답률 99%가 넘는 거. 그러니까 너 이거 다 맞아야 돼. 알겠니? 오케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조 시간이 단축되어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에너지 부족, 활동량 저하, 과수면 등의 생화학적 반응 그랬죠. 여기 보시면 과수면 등의 생화학적 반응이야. 이거 자연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이야?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화학적 반응이 자연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이야? 자연현상이지. 이거 뭐 대답을 안 해요. 자연현상이죠. 이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생화학적 반응은. 자연현상 잘하고 쓰시면 돼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계절성 우울증이라 한다.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는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블라블라 나와. 니은 봐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지요. 조언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자연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바로 무슨 현상이 되겠습니까?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낫지 않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고려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죠? 얘도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가 되겠지. 거기 들어. 얘들아, 1번 문제에서 저걸 찾는 게 어려워요. 선택지는 워낙 뭐 사회문화현상 특징과 자연현상 특징을 우리가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다 맞는데 여기서 되게 쉽게 나왔어. 근데 언제나 저 보기 안에서 기억, 니은, 디귿 여기서 3개 나왔지만 5개 나올 수도 있고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현상 2개, 사회문화현상 2개 이렇게 사이좋게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땐 자연현상 3개가 나오고 사회문화현상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사회문화현상 3개, 자연현상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순서대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만 찾으면 얘는 이제 정답률 80%로 올라갑니다. 일단 찾았죠, 우리는. 자연현상 하나에 사회문화현상 2개를 찾았기 때문에 선택지 1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아니지. 자연현상은 100%랬어. 확실성의 원리야. 확실성. 그 다음에 니은. 사회문화 현상이 뭘 가치적이다? 가치를 인간이 만든 거니까 어떻게 사회문화 현상이 뭘 가치적이야?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다음 디귿.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사회문화 현상이 존재 법칙 아니야. 존재는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했어.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 아니죠. 다음 4번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이 영향을 미쳐 디귿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정답은 4번 되는 겁니다. 5번 보세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한트가 이거 잊지 마세요. 왜? 니은도 뭐고 사회문화 현상이고 디귿도 사회문화 현상인데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같은데. 그쵸?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과 여러분이 할 때 바로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 얘기를 할 겁니다. 관점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사회문화라는 이 과목의 마지막까지 20강 마지막까지 계속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3강, 4강, 5강, 6강 쭉 배울 거면 그때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뭐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주제들을 하나씩 배울 텐데 그럴 때마다 묻는 게 뭐냐면 땡땡땡을 바라보는 관점. 땡땡땡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식으로 물어요. 즉 관점을 여기서 놓치면 여러분 세분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 들었다고 해서 관점을 100% 이해하고 문제를 푸냐? 아니야. 많이 해봐야 돼.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정말 사회문화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 늘 말하잖아. 수능 특강을 지금 이걸 여러분이 사고 다운을 꼭 받아 놓으라는 게 뭐냐면 2023 투특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2023 투특기 나오면 그걸로 바로 여러분 문제 풀고 얘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하고 수능 완성 2022 수능 완성도 EBS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운 받아 놓으세요. 얘네가 문 닫기 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 다운받아 놓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사탐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EBS 홈페이지가 얘네가 문을 열어놨을 때 다 PDF로 다운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2023 수능 완성하면서 얘도 같이 풀면 언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탐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관점은 한 번 갖고 안 된댔어요. 오늘 일단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이해합니다. 나랑 같이. 사용하는 암기할 게 없다니까 별로. 이해하면 돼. 이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수업실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이라도 이해를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봐요. 도대체 관점이 뭐냐. 관점은 이거지. 얼마나 관점이 다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자, 물이 이만큼 있어요. 선생님 뻔한 얘기 할 겁니다. A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얘기해요. 와,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그랬더니 B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초를 치죠. 장난해?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관점이야. 즉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물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관점입니다. 됐죠? 아 관점은 이 정도다. 관점을 생각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관점을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들었지만 선생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중에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관점은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이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다 파랗게 보일 거고 내가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다 빨간색일 거다. 오케이. 관점이에요. 자 여기 봐. 근데 우리는 뭘 공부할 겁니까 지금부터?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볼 거고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관점이 나오면 선생님이랑 여러분과 외울 건 딱 하나야. 우리 개수 외울 거. 맨날 내가 개수를 강조할 거야. 언제까지? 이 과목 끝날 때까지. 첫 번째 개수가 나와. 관점은 3개야. 왜요? 개수. 관점은 몇 개다? 3개. 그럼 왜 이래야 돼요? 그래야 돼.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왜 개수를 외우는 줄 알 거야. 다시. 사회문화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몇 개다? 3개. 했잖아요. 오늘 이거 외우라니까요. 3개. 관점은 3개다. 관점은 크게 2개입니다. 거시적 관점 책 보지 마세요. 화면 보세요.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 지금 관점 3개라면서요. 오케이. 거시적 관점이 2개예요. 미시적 관점은 하나고 그래서 다 합쳐서 관점은 3개입니다. 거시적 관점은요. 다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미시적 관점은 하나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총 3개입니다. 총 3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게 기능과 갈등을 나중에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해. 오케이 기능론 갈등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능과 갈등이 둘 다 모르는 거야. 거시와 관점이 이거 놓치지 마세요. 거시와 미시의 차이는요. 자 여러분 나랑 함께 헬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시다. 우리 헬기를 탔어. 올라갔지? 그런 다음에 아래를 수직으로 내려다봐. 지금 너희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세요. 우리 지금 헬기를 타고 상공에 올라가서 구름 위까지는 안 올라갔어. 아래를 이렇게 딱 내려봤는데 거기 섬이 하나 있는데 어우 섬이 모양이 하트야. 하트 모양의 섬이야. 와 되게 신기하다. 섬이 하트 모양이야. 이거는 멀리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트라는 거 그쵸?
이게 거시적 관점이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숲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게 거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은요. 자, 우리가 저기 상공의 헬기 위에서 섬을 바라보면 이 섬 전체의 모양이 하트한 건 알지만 이 섬 안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지. 안 보이지? 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치? 그러면 이제 내려. 이 섬에 헬기를 타고 내렸어. 내린 다음에 우리는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봅시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와, 이 나무는 이쪽으로 자랐네. 얘네는 가지가 이렇게 생겼네. 그게 바로 무슨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에요. 이걸 숲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사회라는 과목으로 가져옵시다. 즉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한국 사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체. 한국 사회의 전체 사회 구조나 사회 시스템을 볼 겁니다. 여기 봐봐요.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럼 우리 애들이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야. 이 구조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해. 도대체 뜬구름 같아. 도대체 사회 구조가 뭐예요? 시스템이라니까. 한국 사회의 수능 시스템 알잖아, 니네. 어떻게 하는 건지. 정시 있고 수시 있고, 그치? 수시 몇 개 쓸 수 있고 수시에 붙고 나면 정시 못 쓰고. 그게 한국 사회 교육 시스템이야.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 3년, 그쵸? 그게 바로 구조야. 이 구조 전체를 보는 걸 우리는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고? 거시적 관점. 그럼 미시적 관점은 뭔데?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보는 거야.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감이 안 와요? 야, A와 B가 이혼했대. 자, 하나의 문제지. 이걸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걔네 이혼 왜 했어? 야, 요번에 코로나19가 3년 동안 계속되면서 남편 장사가 안 됐잖아. 게다가 와이프는 잘렸대. 야, 근데 돈 많이 모자랐겠다. 매일 싸우다가. 왜 싸웠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지. 팬데믹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했죠. 이건 거시적 관점에서 이혼을 바라본 겁니다. 반면에 걔네 이혼했대. 왜? 바람 폈대. A가. 둘이 그래서 매일 싸웠대. 들켰대. 이건 뭡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접근한 거죠. 이건 미시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일단 이해가 가십니까? 미시와 거시의 개념 자체가? 졸지 마세요.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자, 그럼 미시와 거시는 일단 쉽게 이해가 갔어. 얘는 숲 전체를 보는 거, 얘는 하나하나를 보는 거. 상징적 상호작용 선생님 줄여서 SS라고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약속입니다. 너무 길잖아. 상징적 상호 이렇게 안 할 거야. SS, 미시적 관점. 얘는 나중에 볼 거야. 제껴. 기능과 갈등 가지고 한 30분 갈 겁니다.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는 유가, 도가,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이론들을 배울 때, 자,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관점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게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 우리 롤스를 배웠잖아. 롤스를 배울 때, 롤스는 가상의 세계를 전제했지. 우리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쓰고 있다고 전제하자는 얘기잖아. 마찬가지야. 기능적 관점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조건으로 뭘 달았냐면 여기 봐. 이거 내 주장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주장이야. 기능론자들은 기능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자고 전제합니다. 사회를 뭐라고 보자고? 생명체. 생명체지. 이성의 생명체야. 우리 생명체야. 우리 생명체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유기체라고 불러. 쓰지 말랬어. 한번 다 할 거야. 그러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유기체사.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어요? 배운 거 같은데? 무슨 과목에서?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무슨 설? 사회 유기체설. 자, 그러면 사회 유기체설. 가장 익숙한 생명체를 여러분과 내가 떠올려 봅시다. 뭐예요 이거? 사람. 자, 사람이야. 이걸 사회야. 사회를 인간으로 생각해봐. 추천해볼게. 여기 이제 눈이 있어. 선생님 희성이한테 물었어. 희성아, 너의 오른쪽 눈과 너의 왼쪽 새끼손가락 손톱 중에 뭘 내놓을래? 너 하나는 반드시 내놔야 돼. 눈가를 뺄래? 손톱을 뽑을래? 뽑아야 돼요?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선택하세요. 눈가를 뽑을래요? 손톱을 뽑을래요? 어, 손톱 뽑겠다. 자,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안 뽑아도 된다고 하면 안 뽑겠지. 돈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자. 눈가를 뽑을래? 손톱을 뽑을래? 100만 원을 내놓을래? 마이 갓. 다시 할게요. 금액 낮추겠습니다. 자, 10,000원을 내놓을래? 눈을 뽑을래? 손톱을 뽑을래? 자, 그거 봐봐. 둘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생명체에서 다 소중하지. 손톱도 되게 중요하잖아. 손톱 뽑을 때 진짜 아파요.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손톱을 못 뽑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 경찰이 와서 나한테 너의 봉투를 불어! 이러면 손톱을 뽑는다면 선생님 뽑기 전에 불 꺼내요. 다! 리스트로 내가 안 될 수 있는 모든 거를. 자, 저희 총대장은 이희성이고요. 거기다가 여기 집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두목은 최지예요. 행동대장은 누구가 다 불 거예요. 손톱 못 뽑겠어. 하지만 자, 내가 눈가를 뽑을래 손톱을 뽑으려면 나도 손톱을 뽑겠지. 이 말은 뭐냐면 기능론자들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눈도 중요하고 머리카락도 중요하고 손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지? 하지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더 중요한 기능과 덜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게 기능론자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해 가시죠, 이거? 여기까지? 통합사이드. 아마 했겠죠. 두 번째. 어느 날 희성이가 이렇게 눈이 보고 있는데 눈이 하나가 안 보여. 그랬더니 안 보여. 이거 뭐야? 그랬더니 눈이 얘기했어, 희성이한테. 야, 나 이제 네 눈 안 할래. 나 이제 눈으로 너무 많이 봐서 나 들을래. 그래서 희성이 눈이 보는 역할 말고 듣는 역할을 하겠대. 안 되죠. 머리카락에 자기는 너무 머리카락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머리를 덮는 피부를 덮는 거 말고 이걸로 걸어보겠대. 머리카락이 걸어보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등장합니다. 기능론자들은요, 사회 모든 각 부분이 각자 맡은 기능을 할 때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얘기했지. 어느 날 희선이 눈이 나한테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면 쟤 뭐야? 쟤 실명되는 거야. 귀가 나는 더 이상 못 듣겠다. 세상에서 나 안 듣고 싶어. 안 들려, 애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기능론적 관점을 전개하는 학자들은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기능하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는 더 중요한 기능도 있고 덜 중요한 기능도 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 하더라도 반항하면 안 된다. 머리카락이 나는 눈보다 덜 중요한 기능이니까 난 이제 볼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희성의 다리가 맨날 걷는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걷기 싫어. 난 다리 역할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맡은 바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그 사회가 굴러간다. 자, 여기 봐.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과 나는 더러운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연결되겠습니까? 회의로 가야지. 너 더 중요한 기능 하는구나. 너는 월 1억 벌어 받아. 야, 넌 덜 중요한 기능을 하네? 넌 그냥 월 100만 받자.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정할 거야? 기능론자들은 말해. 야, 제일 중요한 표현 나와. 선생님, 더 중요한 기능과 덜 중요한 기능. 의사는 더 중요한 기능이고 청소를 하시는 분은 덜 중요한 기능이니 월급을 각각 이렇게 차별하게 받자라는 거 누가 정할까요? 누가 합의한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건 외우세요. 더 중요한 기능과 덜 중요한 기능을 누가 정했다고? 사회 전체가. 그러면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했어. 합의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닥치고 있어야지. 머리카락은 있어야지 그냥.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눈은 보는 역할을 해야 돼. 나의 귀는 듣는 역할만 해야 돼. 언어는 입술이 난 입술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얘가 발바닥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정했다?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이 사회에서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해. 그렇지. 얘들아 봐봐. 손톱이 눈보다는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손톱 없으면 어때? 아프지? 필요한 기능이야. 안 그래? 필요한 기능이라고. 다 필요해.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기능이 있어. 이게 기능론적 관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희성이를 뭘 시킬까요? 상관왕을 시킬까요? 도대체 뭐의 상관왕이냐? 와, 완전 부러워. 행시 패스, 행정고시 패스, 타시 패스, 사법고시 패스, 또 뭐도 시킬까요?
그래, 회계사 시험도 우리 저 통과시킵시다. 변호사하고, 사법 테스트에서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해서 회계사도 하고, 행시에서 한 3급 공무원 하자. 트리플 3관 하나 시켜봐. 그럼 얘기하지. 얘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 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그럼 누가 정했다고? 사회 전체가. 근데 어느 날, 여기 봐. 우리 채연이는 맨날 놀았어. 희성이 공부할 때. 매일 놀았어. 뭐 세상에 뭐 있어 하면서 오늘 하루만 살아 하면서 매일매일 놀았어. 그러니 애가 그냥 알바를 해. 4시간짜리 편의점에서. 그러면서 월급 당연히 희성의 100분의 1을 받아. 하더란 얘기야. 왜? 이건 네가 덜 중요한 일이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했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중학교한테 하지만 얘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알바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굴러가? 얘도 필요해. 하지만 얘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채니가 얘기해. 난 4시간밖에 편의점 알바 안 하지만 희생이랑 똑같이 받을 거예요. 저 연봉 3억 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으면 기능적 관점 보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크게 두 개가 있다. 9페이지 갑니다. 우리 지금 9페이지 넘어왔고요. 사회문화상을 이해하는 더더 씁니다. 관점 붙이시고요. 숫자를 연단하랑 3. 관점은 3개다. 크게 2개다. 거시적 관점 네모하시고요. 미시적 관점 네모했습니다. 크게 2개인데 다시 거시적 관점을 2개로 나누기 전에 거시적 관점 쓰면 사회 전체를 본다 그랬지. 숲을 보는 거야. 사회문화상을 이해할 때 추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 사회 구조. 제도. 얘들아 봐봐. 제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사회제도야. 개인이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야. 사회가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2개 묶어봐요. 쓰세요. 이게 전체죠.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 구조나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 주어요. 사회 체계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사회 체계를 사회 구조로 바꿔도 상관없어. 같은 표현이야. 사회 체계의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기능과 갈등이 있다. 반면 미시적 관점은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추쳐요.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야 누구?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죠. 개인의 상호작용. 이게 1번. 두 번째는 개인의 뭐? 생각이야.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 나는 파란색이 싫어. 이런 어떤 주관적인 생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미시적 관점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든지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사회의 생각이 아니야. 개인의 생각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뭐가 있다? SS가 있다.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SS. 자, 아까 예를 들었던 이혼을 바라보는, 이혼인의 현상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볼게요.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 내용은 뭐예요? 개인과 사회가 있을 때 뭘 더 강조하는 겁니까? 개인을 강조합니까? 사회를 강조합니까? 사회를 강조하죠. 개인이 사회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를 보는 겁니다. 사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구조나 제도, 나왔지? 사회 구조나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시스템이 든다. 예를 들어 이혼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자 봐봐, 이혼 동그라미 치시고요. 뭘 본대요? 왜 이혼했는지 그 사람이 생각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 제도를 보는 거야. 왜 이혼했지? 가족 제도에 문제가 없나? 아니면 경제 상황을 보는 거야.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봐봐요. 제도 침체를 접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 되는 거야. 이에 비해 미시적 관점은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라고 본다. 개인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구성원 대인 간의 상호작용. 아, 얘네들이 싸웠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누가 바람을 폈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인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사회 위기체에서 라면 뭐다? 기능론이다.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애들 뭐라고? 기능론적 관점을 가진 애들이 전제 조건으로 보는 거랬죠. 사회 위기체설. 위기체는 생명체다. 오케이. 자, 효과가 몇 분 갈려나 우리 여진이. 자, 기능론 가겠습니다.
사회는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을 주셔요. 이게 너무 좋아한다, 얘네가. 누가,评论자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손톱과 머리카락과 눈깔이,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가 필요한 관계, 불필요해. 이거 내 주장 아니야. 기능론자들의 주장이야. 야, 청소부도 필요하고, 편의점 알바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해. 서로가 필요해. 그렇잖아? 잘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회에. 1등만 갖고는 1등이 안 되죠. 꼴등이 있어야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너 몇 등이니? 294등이야. 너희 몇 명인데? 294명. 되는 거야. 그래야 294등이 있어. 293등도 있잖아. 필요합니다, 서로가. 어? 서로가 필요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질서, 여기서 말한 체계에서, 이게 유기체야. 하나의 체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희성이라는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 기능론의 전제 조건이야. 난 전제 조건 하나 설명했어. 하지만 전제 조건을 이해하시면 핵심 주장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첫 번째 주장 볼게요.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에 또 사회 속의 구성 요소들 한 명 한 명은 이 얘기야.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한국이라는 한국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그지? 여러분과 난 다 부분이죠? 여러분 맡은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교에 몇 명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이 맡은 등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다 담당하는 게 있어. 기능을 담당해. 쌤저 백수인데요. 백수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 쌤저 거진데요. 거지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 거지가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백수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 봐봐요. 희성이의 눈이 계속 보는 역할을 하고 귀가 듣는 역할을 할 때 그 희성이라는 아이의 몸이 안정적이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파업을 하면 안 돼. 사람이 바뀌어버려. 어느 날 나의 위가 음식물을 잘 소화하다가 기능을 멈추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위염에 걸리든가 위암에 걸리든가 하겠죠. 여기 봐요.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어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 평상시 우리는 멀쩡하잖아. 우리 장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다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멀쩡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봐.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우리 장기들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운동을 멈춘다든가 기능을 살짝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얘네들도. 편의점 알바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는 거야. 우린 이렇게 최저임금 받으면 일할 수 없다. 최저임금 올려라. 라고 하면 어때? 일시적으로 사회가 멈추겠죠.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하더라도 주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당장 죽지 않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돼. 감기에 걸려서 내가 병원에 안 가면 2주, 3주 지나면 나. 대신에 병원에 가면 3일 만에 낫겠지. 그 차이야. 주사를 맞으면 빨리 낫고 주사를 안 맞으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나아요. 그게 정말 위험한 병이 아닌 이상엔 즉 사회도 역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을 갖고 있다. 계속 머릿속에 비입시켜. 얘네들도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형광펜 바꿀게요. 제일 중요한 거 형광펜 바꿔서 이 문장을 외웁시다. 규범과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 다시 한번. 사회의 규범과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 사회 전체가. 반대한 사람 없어요.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여성한테 가고시면 못 보게 한 건 누가 정한 거야? 조선사회가 합의한 거야. 여자는 과거시험 못 보기로 합의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불만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거야. 뭐가? 피난적 관점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 차별받았어? 오케이, 차별받아야 돼. 누가 정했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야.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가 있어.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사고 팔아도 돼. 오케이, 누가 정했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야. 그러니 노예는 닥치고 마당이나 쓸어야 돼. 노예 따위가 어느 날 나도 공부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니까. 그게 바로 뭐야?
기능론적 관점이야. 알겠니? 이거 잊지 마. 제도나 규범이 방금 얘기한 게 신분 제도, 알겠니? 교육 제도, 다시 봐놓은데 결혼 제도, 왜 아빠가 정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그 사이가 합의한 거야. 왜 저 혼자 결정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안 돼! 그 사이가 합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초선시대 때. 기능론적 관점을 접근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어. 여러분한테 어떤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느냐. 그러면 여기 봐. 그 사회의 제도, 그게 결혼제도든 신분제도든 그 사회의 제도와 규범은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했다고 말하는 이 기능론은 가진 자들의 논리겠니? 못 가진 자들의 논리겠니? 가진 자들의 논리야. 닥치고 하잖아. 여성은 사회 시험 보지 말라잖아. 여성은 정치적인 권리를 갖지 말라고 말하는 건 가진 자들의 논리야. 그래서 우리는 기능론을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언제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싶어 합니까? 가진 자들이죠. 이 사회가 변하는 걸 싫어해요, 이들은. 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재산이 많은데 전쟁 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광명시 땅에 4분의 3을 갖고 있어. 전쟁 땅이 바라지 않아요. 근데 너무 부자인데? 그지? 오케이.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해서 기능론적 관점은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를 씁니다. 보수적 관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전에 얘기했죠. 이 보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지킬 보자, 지킬 숫자, 지킨 걸 두 개나 이 사회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은 어떻다? 주셔요. 보수적 관점이다. 가진 자들의 논리이다. 언제나 그 시대 지배 세력의 논리가 될 수 있어요. 뭐가요? 기능론적 관점은요.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하는 걸 싫어하죠.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조치하더라고. 뭐라고 말했어? 사회 안정, 유지, 통합 워낙 좋아하는 단어들이야. 누가? 기능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되고 안정돼야 돼요. 변화 안 돼, 안 돼. 질서, 조화, 통합 알겠어요? 왜? 왜 선생님 저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저 친구는 똑같이 4시간 일하는데 1억을 받는데 왜 지네들은 사이가 좋아요? 그 사회가 합의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회는 어때? 유지되고 조화롭고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에 나오잖아요.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부수적 관점이라는 평가도 받고요. 사회 안정과 합의를 너무나 안정과 합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놓칠 수 있다, 간과할 수 있다. 이건 한계야. 물론 의의 있지요. 사회 안정, 유지, 질서 통합을 할 때는 당연히 이 기능적 관점이 유용합니다. 선생님, 이 기능론이 어떤 건데요? 좋아요, 나빠?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초등도 아니고 유치원생의 질문입니다. 사회의 어떤 부분은 기능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갈등은 뭔데? 다 뒤집어. 기능론적 관점을 완벽히 뒤집으면 그냥 갈등론적 관점이야. 얘는 왜 이름이 갈등이겠니? 얘네 볼래? 얘는 전제 조건 자체가 갈등이야. 얘네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어? 여기 봐. 아까 기능론은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깔과 나의 손톱이 다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사회는 뭐 하는 데야?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는 공간을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사회는 유지되겠습니까? 갈등해야겠습니까? 갈등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갈등론적 관점의 전제 조건 자체가 다시 뭐라고? 얘는 어떻게 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뭐 하고 있는 게 사회다? 착취하고 있는 게 이 사회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 안 한다? 바보지. 노예들이 귀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당하면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차별을 당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완벽하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닥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우리 여준이가 잠을 깨니까 이제 민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론적 관점은 전제 조건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이들은 여기 좋아요. 사회 구성원들 간이 갈등과 대립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사회라고 보는 거야. 사회는 어떤 곳이야? 갈등하는 장소, 대립하는 장소입니다. 얘네는 사회 자체를 갈등하는 장소, 대립하는 장소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대립하고 갈등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얘네 둘이 갈등하는 장소가 사회다. 얘네는 세상의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별해. 남자, 여자 아니에요.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얘네는 사람을 나눕니다. 또한 얘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야,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안정적이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잖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말대로라면 갈등하는 장소이고 대립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질서와 안정이 유지돼? 이는 대답합니다. 그건 지배계급이 억압해서 그래. 지배계급이 강요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듯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우리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신분제도가 있었습니까? 언제 등장했어요, 신분제가? 청동기. 등장했지. 언제 없어졌니? 우리나라 1894년 가보격 전까지야. 이 긴 세월 동안 신분제는 유지됐어. 이게 정말 좋아서? 아니란 얘기야, 갈등론자들은. 누가? 지배계급이 억압하는 결과란 얘기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여자들은 닥치고 있었어. 아빠가 결혼한 남자랑 했지. 왜? 지배계급이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문장 나와. 시험에 두 번째로 나오는 문장.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첫 번째가 아까 뭐였냐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은 둘 다 법칙에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 이거죠. 출첵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을 양립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해. 모든 선배들이 맨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 양립할 수 없다.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애들이 얘기해. 야, 너한테도 이득이고 너한테도 이득이야. 안 된다는 얘기야. 너한테 이기면 너한테 손해라는 얘기야. 윈윈이 안 된다고요. 지배계급한테도 이익이 되고 피지배계급한테도 이익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얘네들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즉 지배계급에게 이익이라면 피지배계급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제로섬 게임이야. 나한테 돈 되면 넌 돈 잃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얘기하지? 아니야, 우리 같이 벌어보자. 적어도 갈등론자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외우세요.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누구라고? 갈등론자. 그러면 선생님, 기능론자들은 반대겠지. 그들은 윈이지. 그들은 말해요. 눈한테도 이익이고 손톱한테도 이익이야. 뭐가? 희성이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희성이가 밥을 골고루 밥에다가 편식하지 않고 반찬도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하면 희성이 손톱한테도 좋지만 머리카락한테도 좋다고 말하는 건 기능론이야. 알겠지? 그건 뭐야? 양립할 수 있다야 걔네들은. 하지만 갈등론자들은 아니에요. 양립할 수 없다. 이들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뭐밖에 안 됩니까? 갈등해야죠. 갈등을 안 하면 문제지. 갈등론자들이 이 긴 세월 동안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투쟁해야 당연한 건데 억압당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한테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갈등은 필연적이고 또한 갈등이야말로 뭡니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별표하세요. 원동력이죠. 갈등이 뭔데? 투쟁이야. 투쟁해야지만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신분제는 폐지되고 불평등은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게 갈등론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볼까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하면 보세요. 갈등이란 단어. A라는 사람들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을 해. 그러면 기능론은 어떻게 바라봐? 이 갈등을.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그러면 기능론자들은 말해. 노동자들의 파업이란 이 갈등은 병에 걸린 거야. 정상이 아니야. 빨리 약을 넣어서 고쳐야 되는 게 기능론이 바라보는 갈등이에요. 하지만 갈등론자들은 이 갈등이 있어야지만 이 사회가 뭐 한다고 바뀝니까?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얘네는 갈등이 없는 게 문제야, 오히려. 얘네는 갈등은 병에 걸린 거고. 완전 달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오죠? 갈등론자들은 말합니다. 사회 규범과 제도는 야, 누가 만든 거래요? 오케이, 얘는 말하지. 규범과 제도는, 신분 제도는 그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야. 지배계급이 만든 거야. 지네들끼리. 그거 쓰세요. 지배계급끼리 합의한 겁니다.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만든 게 사회 제도가 아니라 지배계급들끼리, 지네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게 뭐다? 그 사회의 제도와 규범입니다. 왜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의 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재생산에다가 써놔. 세습이야. 지배계급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의 지배계급을 세습, 물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 규범이야. 그럼 이건 지켜야겠니? 안 지켜야겠니? 안 지켜야지. 갈등론에 의하면. 여성은 시험에 보면 안 돼. 여성은 관직에 오를 수 없어라는 제도를 우린 깨뜨려야지. 왜? 남성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든다?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 보는 거야? 신분제도고 사회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너무 다릅니다. 아까 여기 보세요.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랬지만 얘네들은 지배계급만 합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 규범에 대해서 완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의의는 뭔데? 사회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갈등의 측면을 이해할 땐 얘가 유용하지만 얘도 한계가 있지. 너무 단순해요. 갈등론적 관점. 사회는 지배계급과 폐지계급 말고도 굉장히 중간계층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단순화시켰다. 지배와 피지배로 단순화시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사회에서는 협동도 일어나고 합의도 일어나는데 이걸 설명하기 어렵고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병시 무시한다라는 단점도 있다. 자, 개념 체크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개념 체크해보세요. 답이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직접 손으로 써보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개념 플러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제도. 여기 봐. 교육 제도.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 학생 제도라고 나오는 순간 이거 뭐야? 거시적 관점이야. 개인과 개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제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큰 그림을 보는 거시적 관점이고 거시적 관점에 두 개가 있다고 말했으니까 기능과 갈등. 어떻게? 한국 사회 교육 제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볼게요. 먼저 기능적 관점. 교육 제도는 첫 번째 줄표 냄새가 납니다. 사회 전체의 필요와 합의. 자, 합인데 무슨 합의래? 사회 전체의 합의라고 말했지. 그게 반영된 거래.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래. 뭐가? 제도는.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읽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줄 읽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아, 얘 기능적 관점이구나. 라고. 나머지는 읽어볼게요. 합의가 반영된 지식과 기능, 가치관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며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와우, 좋죠? 가정 배경과 상관없대요. 이 말이 뭐야?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든 우리 아빠가 없든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또한 학생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인재가 적재적소에 와 얼마나 좋아 얘들아. 여기 봐. 교육제도는 주어 봐봐. 중간 거 다 뺄게. 중간 거 다 빼고 교육제도는 나는 주어와 뒤에 거 읽을게요. 교육제도는 뭐야? 인재가 적재적소에 충원되도록 돕는데요. 어때요? 교육제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연락 좋은 거죠. 좋은 거지. 교육제도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충원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 교육제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요소래요. 반면에 갈등론 보세요. 교육제도는 지배계급이 원하는 지식. 와 끝냈어. 첫 번째 영전에서. 교육제도는 누굴 위한 거냐면 지배계급이 원하는 지식과 기능과 가치관 학생에게 투입하기 위한 수단이래요. 여기 보세요. 교육제도는 수단이래요.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 생겼지. 교육제도는 도구래. 뭘 하기 위한? 지배계급이 지배하기 위한 도구라는 얘기예요. 수단이며 가정 배경에 따라 학습 기회를 불평등하게 제공한다. 학생의 가정 배경에 의해 학업 성취도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는 마치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학업 성취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교육제도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불평등 구조를 은폐, 숨기거나 정당화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의
불과하다. 와, 악이죠, 악. 얘네에 의하면 교육제도는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랍니다.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교실 안에서 한번 볼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제도를 설명할 때, 자, 우리 태민이가 나중에 수능 만점을 받았어. 그럼 얘기합니까? 야, 수능이 엄마 아빠가 금수저기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제가 수능 만점 받았으면 얘기하면, 제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야, 태민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뭐야? 기능론적 관점을 설명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태민이를 이재용의 아들과 비교합니다. 아니 태민이 쟤는 왜 MBA 못 갔어? 쟤는 왜 뉴욕대에서 학위를 못 받았대? 그거는 태민이가 노력 안 한 거 대충 이재용 아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갈등론적 관점이 맞아요.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과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태민이가 못 나가는 걸. 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최고의 선생들한테 붙어놨는데 제가 야 태민이 쟤는 왜 10개 국어를 못해? 바보 아니야? 안 그럽니다. 애가 10개 국어 못한다. 태민아 너 왜 승만 못해? 태민아 너 왜 악기 10개 못 다뤄? 라고 욕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거면 그건 갈등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즉 현실 사회는 둘 다 있어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빈노적 관점으로 더 많이 설명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빈론보다는 갈등론으로 더 많이 설명된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믿어? 그거 있잖아요. 장난해? 순진하게 쌤 저는 얘랑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똑같은 처벌을 받을 거야. 뭔 개소리야. 하지만 조선사회보다는 어떠니? 좋잖아. 내가 이렇게 여자인데 닥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잖아. 언니들 앞에서. 언니 대학 갈 수 있잖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때는 현대사회에서도 불구하고요. 선생님이 인문대를 간다고 친척들이 반대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친척들이. 왜? 여자아이를 인문계에 보낸다고. 그럼 여자아이들은 주로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상업계 고등학교 가서 그것도 최고 학력이야. 고졸 하고 여자가 가장 좋은 거 고졸. 상업계 고등학교 고졸해서 취업하는 거. 아니 여자애를 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 여자는 많이 배우면 목소리가 커져. 여자가 많이 배우면 집안이 시끄러워. 이게 선생님 고등학교 갈 때 사회 분위기였어요. 와우, 옛날 사람 같죠? 내가 1990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 바뀌었잖아. 그때에 비하면 어때? 기노적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마지막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됩니다. 우리 1강을 끝내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자, 이제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은요. 이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뭐로 봤냐면 여기 봐봐. 인간을 어떻게 봤어? 인간을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나랑 같이 갈 거야. 여기 사회가 있어.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 한 명 한 명이 있지.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 이 한 명 한 명이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회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소말리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틀리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권에 태어났다면 우리 그 문화를 배우면서 태어날 겁니다. 이럴 때는 뭐가 맞아요? 사회가 인간에게 영향을 준 거 맞죠? 맞죠? 반면에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어. 그건 뭡니까? 인간의 사회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은 조금 더 누굴 강조하는 겁니까? 개인을 사회보다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아까 거시적 관점은 얘는 반대. 개인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한데 거시적 관점은 개인보다는 사회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인 겁니다.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은 여기 보세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SS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징부터 볼게요. 상징이 뭐냐부터 갑니다. 상징은 뭐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언어로서 뭐하고 있습니까? 의사소통하고 있죠. 거기 들어봐. 나랑 사회문화를 하면서 언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연습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언어라고 말하면 하나만 떠올리죠. 둘 다 떠올리세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언어라고 말하는 순간 두 개의 동시를 말하는 거야.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절대 제시문과 선택지에 문자 언어라고 주지 않아. 그냥 언어라고 말해. 그럼 언어라고 나왔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떠올리라고. 언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문자와 말. 말과 글이 다 들어있어. 말도 언어, 문자도 언어야. 알겠니? 그건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약속이야. 그러면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둘 다 뭐해? 지금 나는 니네 문자도 보고 있고 나의 음성도 듣고 있지.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이거 상징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프리카에 놀러를 갔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갔어. 거긴 영어도 안 통하고 불어도 안 통하고 스페인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 당연히 안 통해. 중국어도 안 통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몸짓을 하겠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오케이. 몸짓도 뭐야? 상징이야. 아니면 내가 걔네들한테 그려. 이거 만국 공통화. 이거 뭐게? 산, 그러니까. 애들 그려. 이거 뭐야? 물,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애들이. 오케이. 그림과 기호도 상징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말해요. 텔레파시는요. 상징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과 개인은 이 상징을 통해서 그게 기호든 말이든 문자든 그림이든 이런 상징을 통해서 뭐 한다?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걸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쟤네 왜 이혼했대? 바람 펴서 싸웠대. 푸닥푸닥 갈등했겠네요, 얘네들. 싸우면서. 그쵸? 욕을 했대. 오케이? 갈게요.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며 사물이나 행의 주관적인 가치의 주체이다.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야. 뭐보다? 개인을 강조했다. 뭐보다? 사회보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이런 쪽의 관점이고요. 핵심 주장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여기 붙여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정의를 내린다. 중요한 단어예요. 형광펜으로 여기 상황정의. 우리 이거 생활관리에서 배웠어요. 상황정의의 기초에서 행동.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이게 말이 뭐예요? 상황정의의 기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가 오늘 가다가 30층에서 멈췄어. 60층짜리 엘리베이터인데. 갇혔어. 여기에 몇 명이? 5명이. 다 달라. 이 중에 한 친구는 예전에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3시간 동안 고립된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얘는 정말 공포스럽겠지. 너무 막 이거 막 기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없으면 그 정도 고통스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소용없어요. 막 넘어가 걔가. 반면에 어떤 애는 와 재밌다. 친구들한테 중계하지 하고 막 얘가 막 방송을 킨 애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즉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야. 쟤네가 왜 이혼했는지를 경제 구조에서 보지 말고 걔랑 인터뷰하라는 얘기야. 너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뭐가? SS는요. 단어 나옵니다. 상황적이라는 단어. 인간은 그만 뜻이에요? 상징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언어. 꼭 기억하랬어. 사회문화에서 언어는 두 가지를 같이 말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둘 다 언어에 들어간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뒤에 문제 많이 풀 겁니다. 언어라고 나옵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등 같은 상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의 일상생활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다음 또 나오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상황, 그 상황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엘리베이터에 갇혀도 다 다른 상황이고 다른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달리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야. 뭘 보라는 얘기야. 개인을 보라는 얘기야. 개인을. 이혼을 100명이 했으면 100명의 이혼의 이유가 다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의의는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반대는 구조나 제도의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왜? 개인을 강조하니까요. 자, 우리 상황정의 어렵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A에게 갑이 두루마지 휴지를 의리
포크를 선물했다고 하자.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를 받은 A가 이를 시험 문제 잘 풀어라. 모르는 문제를 잘 찍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갑과 을에게 고마워라고 말했다면 그는 시험을 앞둔 당시에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라는 상징이 갖는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거기에 부여된 의미에 기초하여 반응을 한다. 이와 같이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상징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을 상황 정의라고 하는데 사람들 간의 상황 정의를 공유할 때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의 예에서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를 박은 A가 갑과 을에게 야, 시험 앞둔 나한테 장난 그만해 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면 갑과 을은 당황스럽겠죠. 왜 얘는 상호작용 이해 못한 거지. 그지? 우리 이거 어디랑 연결될 것 같아? 문화랑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SS는 느낌이 확 와요. 뭐에 비해서? 갈등론과 기능론에 의해서.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설명 같이 볼게요.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을. 자, 지금 기본 문제 6번 뭐 물어봐? 관점 물어보지? 문제에서 관점 물어봤지? 7번도 뭐 물어봐? 관점 물어보지? 관점 물어보는 문제 계속 나올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우리 수능 실전 문제에도 관점 물어보죠. 얘도 역시 관점 물어보죠. 역시 이것도 관점 물어보죠. 여기도 관점 물어봅니다. 1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 끝까지 계속 관점을 물어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보세요, 선생님이랑. 7번. 문제를 봐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랬지. 그러면 딱 개수를 떠올려. 3개 중에 하나 있구나. 기능 갈등 아니면 SS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냄새가 나지만 끝까지 읽자 그래도. 대중문화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어져. 대중문화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첫 번째 문장 읽고 끝났지. 대중문화는 제도잖아. 이건 개인이나 개인이 아니잖아. 그치?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회 구조잖아요. 이 사회 구조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면 끝냈잖아. 이건 갈등론적 관점이고 거시적 관점이야. 알겠니? 얘는 대중문화는 하고 시작해. 대중문화는 이렇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 꼭 준비하세요. 거시적 관점 중에서 뭐다 이건? 갈등론적 관점이다. 첫 번째 문장이 이미 끝났어. 마지막까지 한번 볼래 얘들아? 여기 봐. 이거 너무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볼 때 사탕은 사회문화는 여러분이 2번, 3번 읽을 거는 항상 밑에 3번째 줄에 결론 다 나와요. 우리는. 이건 언어 문제가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이 짧아. 지문이 짧으면 사탕 지문은 항상 끝에 있어. 끝에 밑에서 3번째 줄 마지막 문장. 미디어의 메시지를 믿고 수능하면서 얻어진 유행은 건데 역시 열만에 뭔데 유행이라는 것은 얘기잖아. 뭔데? 기득권층, 지배계층이잖아요. 얘네들이 기득권층의 이로운 욕구를 저소득층, 피지배계층 대중에 공유하게 된 결과다. 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론 이거 너무 쉽게 찾았고요. 선택지 1번부터 5번 중에서 갈등론 찾아보겠습니다. 집단 간의 갈등은 갈등이야 그냥. 갈등은 좋은 거야. 끝났죠. 갈등론적 관점이잖아. 갈등은 좋은 거야.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갈등론이에요. 기능론은 갈등은 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번 볼게요. 사물의 본질은 인간이 부여한 주쳐요. 인간이 강조했지.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사물이 달라진대. 선생님한테 이 볼펜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엄마가 유산으로 물려준 거 유품이야. 나한테 중요하겠지. 의미죠. 이게 바로 뭡니까? SS죠. 알겠죠? 상징적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부여한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3번.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출처 끝났잖아. 기능적으로 의존하고 있대.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손톱과 머리카락과 눈깔이 기능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기능론이죠. 기능론. 다음 4번이요. 개인은 또 나왔어. 개인은 상황이 부여한 의미,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개인은 개인에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반응한다. SS. 상생적 상호작용이고요. 마지막 문장도 쉬워요. 사회는 스스로 마치 생명체가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잖아요. 진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문장과 많은 선택지와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 나갈 거예요. 오늘 1강이 너무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수능 7점 문제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수능 7점 문제. 하지만 본인이 꼼꼼히 풀어보고 해답지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채점하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해설지 보고도 이해 안 가면 질문하세요. 나. 우리 사회문화 적어도 하루에 아니 한 주에 한 강씩은 빨리빨리 나가서 진도 쭉 뽑아놓고 선생님이랑 나중에 문제 같이 풀어요.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첫 시간 진짜 중요합니다. 반복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